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인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해설을 맡게 된 송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잘해서 우리 합격의 그날까지 해서 우리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성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이제 총 8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8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모의고사 이 문제풀이 이것도 역시 실전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이긴 해요. 국어, 영어, 한국사와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포함을 하여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집에서 혼자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전이다, 이것은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바로 실전이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적절한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 푸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각 회차별로 보면 모의고사 이 난도와 그리고 또 문제 유형, 즉 지문형이냐 또는 지식형 문제이냐에 따라서 시간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강의 중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와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지문 독해가 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지문형 문제 한 문제를 갖다가 1분 안에 풀기는 참 힘들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에 지식형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각 회차당 짧으면 좀 난도가 좀 쉽다라고 한다면 17분 또는 18분에서 20분 정도 이내는 꼭 풀는 연습을 좀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 한 문제만 열심히 쳐다봅니다. 모르는 문제는 끝까지 몰라요. 그로 다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인데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될 문제의 유형은 오히려 지문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로 다시 얘기를 하면 지문형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읽는 것보다는 두 번 읽는 것보다는 세 번 읽었을 때 훨씬 더 정답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형 문제의 경우에는 이건 모르는 문제다. 지식형 문제라는 것은 암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문제는 과감하게 빨리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그 문제에 집착을 해서 시간을 빼앗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보면 현재의 점수에 불만족 또는 만족하지 마라.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동영 모의고사는 실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간에 맞춰서 풀이를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자 여기에서 17분 또는 20분 안에 풀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풀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넘어섰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또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못 나왔다 이럴 수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듣다 보면 나는 어려운데 선생님들은 무조건 쉽다라고 그래요. 이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이 문제풀이를 듣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차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 하다 보게 되면 야 나는 국어 공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지나친 만족감에 젖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 근접한 형태로 이 모의고사 풀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 똑같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약간씩은 변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의 높고 낮음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나왔다 싶으면 아하 그래도 나는 국어를 할 만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고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 싶으면은 내가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이 모의고사를 풀어서 다행이다. 실제 시험에 가기 전에 이 문제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영역별로 자주 틀리는 유형을 점검을 하라라는 것인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공부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이제 뭐 2개월, 6개월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또는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또는 내일이 시험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국어라는 과목 속에서 자기가 자주 틀리는 영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처음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국어가 어려워요. 자, 국어가 어느 것이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국어가 어려워요. 이건 통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국어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이 어렵다 또는 지문 독해가 안 된다라든가 해서 세부적인 유형에서 자기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면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그날까지 수많은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풀이를 단순하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꼭 오답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5번에서 자주 틀리는 영역을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각 회차별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런 유형은 자주 나온다. 또는 이런 유형은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기본 개념 정도만 좀 알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이것들은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각 회차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보이는 문제 유형들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9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또는 일반 행정, 사회복지라든가 법원직, 국회직 뭐 이런 다양한 직렬에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표준어, 표준발음법, 띄어쓰기 특히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역에서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어가 20문제가 다 띄어쓰기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확실하게 나오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한 문제 유형이긴 한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한 번에 20문제가 다 나오는 영역은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나올 것이고 띄어쓰기 1문항, 외래어 표기법이 1문항, 로마자 표기법 1문항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영역별로 1문항씩 쌓여서 20문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험생들보다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수험생들이 틀리지 않는 유형의 문제는 나도 또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지만 기본 원리를 알면 좀 쉬워요.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자 성어와 비문학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한자 성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비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한자 성어 많이 어려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의미이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의 경우 우리 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 비해서 비문학은 어떤 영역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비문학의 지문의 경우에는 한번 나왔던 지문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은 거의 지식형, 즉 암기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맞췄던 또는 틀렸던 간에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연습이다. 연습이다.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즉 내용을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해서 이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추세가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비문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해서 이런 영역들은 출제의 빈도수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범위가 참 넓어요. 고대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그 많은 작품들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가 보지 못했던 낯선 작품들도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은 바로 이 비문학입니다. 자, 비문학은 우리가 객관적인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설명문이나 논설문, 즉 있는 그대로의 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학에는 비유와 상징, 함축적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과연 비유와 상징적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의 해독력이라든가 또는 비문학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독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이 비문학 지문을 좀 읽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더 많은 문제풀이, 다양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양입니다. 양, 그리고 또 이거는 유형이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미 내가 맞춤법 문제를 하나 풀었다. 또는 발음법 문제를 하나 풀었다. 또는 문학작품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한 문제라도 더 그리고 또한 같은 문학작품이라도 관련된 좀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다양하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요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 해서 요 기본적인 것 이걸 갖다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부터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면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1회부터 해서 이 홀수 회차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합쳐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각 회차별로 이제 실전 동형 모의사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해서 바로 이제 2회 그리고 또 4회 6회에서 짝수 회차별로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2회 풀이 들어갑니다. 그럼 2회에 있어서 이제 문항 분류표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현대문법, 세문항, 그리고 고전문법, 국어생활, 비문학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한눈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2회의 문항 분류표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또 4회, 6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품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품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죠. 그리고 또 단어의 형성법이다라고 한다면 합성어, 파생어 이것들을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또 문장의 유형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문법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고전문학은 1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고전문법은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또는 운용법 그리고 고전문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어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매 회차의 국어생활 문제는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최소 3문제에서 많게는 대여섯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관용적 표현, 언어 예절, 외래어 표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해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제시문, 이어질 내용, 그리고 글쓰기 전략, 이 글쓴이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을까, 그리고 또 주어진 내용과 일치,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학의 경우입니다. 2번 2회차 모의고사에서는 바로 개밥풀이라는 시, 그리고 현대소설 최인훈의 광장에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개밥풀이라는 이 시는 조금 낯선 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은 이미 익숙한 작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이 없어요. 왜?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작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다른 수험생들도 공부를 하는 작품이고 그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 아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또한 낯선 작품이 되겠네. 그 낯선 작품을 내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문제를 더 맞추고 또는 한 문제를 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들도 가끔씩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최인훈의 광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오답 정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낯선 작품들은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요 소설은 출제 빈도수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다시 얘기를 하면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다가 혹시라도 이 작품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입니다. 정지상의 송인. 송인은 고려시대 이별의 정원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역시 출제 빈도수가 좀 높죠. 그리고 이제 한문과 한자어에서 한자의 의미관계 그리고 한자성의 뜻풀이를 문제로 해서 총 20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 유형별 분석표를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바로 지식형 문제가 55%가 됩니다. 그러면 55%라고 한다면 반이 딱 넘었네. 왜 그러냐면 현대문법과 그리고 또 국어생활 문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문형 문제가 바로 45%가 될 텐데 지문형 문항이다라고 한다면 문학작품이라든가 또는 비문학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 됩니다. 거의 보게 되면 약간의 출제가 빈도수를 문항 분류표를 보게 되면 약간 이 지식형 문제가 약간 출제 빈도수가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이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낱말 중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맞춤법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번의 경우를 보면 이 길로 곧바로 가면 돼요에서 나오는데 우리 용언이에요. 용어는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절대로 기본용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꼭 활용이 돼서 나와요. 그러므로 용언에 관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기본형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형을 찾고 어감과 어미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결합이 됐을까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의 기본형은 뭐가 되느냐? 되다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간의 경우는 돼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요거는 돼와 그리고 뒤에 요가 왔다는 얘기인데 이 요라는 것은 종결 어미 뒤에 붙어서 상대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어간 뒤에 보조사가 바로 올 수 없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대요는 바르지 아니하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어간 뒤에는 뭐가 와줘야 된다? 어미가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되어 요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뒤에 어가 왔을 때는 바로 에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표기법은 뭐가 되느냐? 이 되요가 아니라 되요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법적인 기능,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얘가 어미인지 조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한 가지 방법을 더 한번 해보게 되면 요 되와 그리고 또 요 돼, 요 맞춤법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로 바꿔보고 요거는 해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길로 곧바로 가면 하요 이상하죠? 그런데 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 길로 곧바로 가면 해요 이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빼고 하요보다는 해요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요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의 경우에 바로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일찍 떠나려고 미뤄 준비를 떠나려고 지금 1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용어는 무조건 기본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려고의 기본형은 떠나다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건 리을 여고에서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지금 현태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틀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을 여고를 결합을 해서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리을 여고라는 어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연결 어미는 뭐가 된다? 려고로 표기를 하므로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떠나려고 이 단어가 나왔는데 다른 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다 대신에 하다를 한번 해볼까요? 하에다가 리을 여고를 결합을 하게 되면 하려고. 역시 틀렸죠? 하려고가 아니라 하려고. 자, 집에 가려고가 아니라 가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엘랑, 보조사, 그리고 고설랑, 연결함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2017년도에 변경된 표준어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 조사에
그리고 보조사 는에서 n의 형태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결 어미도 고세 형태로만 인정을 했으나 2017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n과 대신에 l랑 고세의 대신랑 고설랑해서 이거를 함께 표준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늦은 시간에는 혼자 밖에 돌아다니지 마. 늦은 시간 l랑 그리고 다시 바보가 아니고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 바보가 아니고 설랑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변경된 표준어, 변경된 맞춤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을 보면 다음 밑줄 친 보조용언의 품사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왔는데 자, 품사 문제도 역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변경된 이 품사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자, 기본형이 빠지다, 쉽다, 터지다, 말다. 그러면 기본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단어들은 모두 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언이라고 한다면 품사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동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한다? 어간 뒤에 현재 진행형음이 니은다 또는 는다를 결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이 구별 방법으로는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단어들은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자,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기계는 날가 빠져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의 경우에 지금 기본형이 뭐가 되냐면 빠지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이 기계는 날가 빠진다. 좀 어색하죠. 어색하기는 한데 이 단어를 갖다가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빠지다 해서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으로 왔을 때 이 빠지다가 예전에는 보조 형용사였으나 이제는 보조 동사로 이 변경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 2번의 경우는 얘는 변경된 단어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면 변경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니은다 또는 는다 현재 진행형을 한번 붙여보게 되면 심는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심는다의 형태로 해서 현재 진행형을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터지다. 터지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변경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 보조 동사, 말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빠지다하고 터지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현재 진행형 어미보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참 많이 써요. 자, 보게 되면 이 기계는 날가 빠졌다 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자, 국수가 불어 터졌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단어들은 바로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상태에서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 상태를 나타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게 되면 과거라는 시제만을 의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계가 날가 빠졌다. 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 국수가 불어 터졌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바로 동사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구별을 할 때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음이 니은다나 또는 는다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건만 이 단어들은 참 특이하게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서 현재 진행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가 된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품사가 다른 것 해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한자 어휘의 의미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한자 어휘의 의미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도 이런 유형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유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가끔씩 한 번은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팁. 자, 문제 풀이할 때 팁이라고 한다면 한자 어휘의 의미관계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꼭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반의관계이거나 아니면 유의관계라는 것입니다. 반의어, 유의어에서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휘들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 1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효시와 남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요 효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학사를 공부를 할 때 뭐 우리나라 이 그 한글 소설의 효시, 경계차가의 효시에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효시라는 말은 울리다, 화살, 즉 화살이 울리다,
화살을 울리라 또는 우는 화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건 직역이에요. 직역인데 원래 이 단어는 옛날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전쟁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도 참 예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군을 마주합니다. 마주하고 나서 야 죽여라 하고 바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에서 옛날 그 사극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적군과 딱 마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양쪽 대표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가라. 너는 나와 싸우면 져.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간다. 네가 가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쪽에서 대표들, 이제 대표 장수들끼리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맞수를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 진영과 이쪽 진영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활을 쏜답니다. 바로 그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시는 우는 화살이다. 자, 화살이 날아갈 때 이때 이제 우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므로 전쟁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맨 처음 시작. 이걸 갖다 얘기할 때 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휘를 보게 되면 자, 넘치다 이 잔 이건 술잔이에요. 그러면 술잔에 넘칠 만큼의 아주 조그만 양의 물이에요. 그냥 조그만 술잔. 여러분들이 이 소주잔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주잔을 보면 아주 조그맣죠. 거기에 넘칠 정도의 양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양의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 큰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 산의 꼭대기에서 있는 아주 조그만 물줄기가 흘러서 어디로 오느냐? 바다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큰 바다의 시작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술잔이 넘칠 정도 아주 작은 양의 물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상을 얘기할 때도 바로 사물의 처음 또는 기원에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효시와 남상은 유의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이로와 추호가 나오는데 한일자에다가 터럭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직역이 되네. 하나의 터럭이다라는 것입니다. 터럭, 즉 털을 갖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한 가닥의 털을 얘기를 하므로 아주 작은 양, 작은 정도를 얘기할 때 이로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을 그리고 또 털입니다. 그러면 가을의 털이다라는 건데 이 말은 바로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을 대비해서 이 털갈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돋아난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새로 돋아난 짐승의 그 가는 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거나 또는 조금의 양을 이야기할 때 역시 추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로와 추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의관계 어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눌변과 달변에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눌변이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달변이라는 말은 잘 들어봤을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면 눌변부터 보게 되면 이 눌자가 말을 더듬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편 다시 얘기를 하면 더듬거리는 말솜씨가 되겠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말을 더듬거리면서 잘하지 못한 때 이럴 때 바로 눌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변을 보게 되면 통달할 달, 말씀, 말에 통달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주 이 그 능숙하게 말을 잘할 때 달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눌변과 달변의 경우에는 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번과 2번 유의관계 그리고 3번 반의 관계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건곤 우리 태극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건곤감리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건 땅곤 즉 하늘과 땅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한자로 또 뭐라 그래요? 천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건곤과 천지는 유의관계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보기에 밑줄 친 관용적 표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 국어 영역에서 어려운 영역이 뭐 한두 군데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보면 이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우리말 이런 것은 참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범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참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라든가 유제문제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올 때 그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가
몰랐던 유형들 이것만 좀 정리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에듀윌 기본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기본서를 보면 맨 뒤에 보면은 우리의 말 쫙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속담이라든가 관용적 표현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한번 딱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속담, 관용적 표현 100개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생소하거나 해석이 안 된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라라는 거예요. 보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읽어보기도 전에 관용적 표현이 100개씩이나 된다 그러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잘 해석이 안 된다 싶은 거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관용적 표현은 아니에요. 자, 볼까요? 워낙 방대한 수량인지라 매는 많은 양입니다. 자, 목리구약의 모든 못자리판에 상당한 물을 흘려보낸다 한들. 자, 방대한 수량이라 흘려보낸다 한들 죽떠먹은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표시도 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죽 떠먹은 자리. 여러분들 보면 죽을 딱 이렇게 한 숟갈 딱 떠먹게 되면 죽이 어떻게 돼요? 그냥 굳은 상태에서 숟가락 모양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다시 이렇게 딱 평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조금 덜어서 흔적이 나지 아니하다 해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어중간하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죽도 밥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을 하긴 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중간한 상태. 그리고 또 3번의 경우를 보면 일을 망치거나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번 사업은 죽을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애써 한 일을 남에게 빼앗기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죽 써서 개 좋은 일 하다라는 속담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죽과 관련된 표현들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직역을 해도 거의 해석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됐어. 애매모호하죠? 죽 떠먹은 자리, 죽을 떠먹은 자리 그대로다. 그리고 죽을 썼다라는 것은 원래 밥을 해야 되는데 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용적 표현은 우선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낯선 작품이 될 거예요. 개밥풀이라는 시가 됩니다. 같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아님 밤중에 일어나 실눈을 뜨고 농기에서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딱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킁킁거리면서 눈을 뜨고 돌고 있는 개밥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개밥풀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를 하면 이 개밥풀이 지금 현재 의인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법이 쓰였죠. 자,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개밥풀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개구리밥. 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이제 시골 완전 시골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 이제 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개구리밥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그 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밥풀이 상징을 하는 것은 바로 민중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작품이 있겠죠. 바로 김수영의 풀.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에서 풀도 민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작품도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리고 밀리며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굴 얘기를 하느냐? 개밥풀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풍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미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를 해석을 할 때 바람, 비, 구름, 어둠, 겨울 이런 시어들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미풍은 결과적으로 이 개밥풀이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지만 미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미풍은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시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 맴도는 개밥풀. 그럼 여기까지를 딱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읽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화자는 지금 현재 개밥풀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맴도는 개밥풀이 있는데 물에 따라서 휩쓸려 갑니다. 자, 그럴 때 이 방개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스크럼을 푸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옆에 이 방개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물살이 잃어요. 그럼 이 개밥풀이 어떻게 돼?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개 물장구는 결과적으로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스크럼을 푸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개밥풀이 가지고 있는 연대 의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서 휘파람을 불어요. 자, 위협적인 존재인데 지금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서, 그러므로 요 휘파람이라든가 그리고 음력 4월 문헌의 개밥풀들의 함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밥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해석이 됩니까? 개밥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개구리밥이라고 그랬죠. 그냥 일종의 풀이에요. 그럼 물살에 따라서 흔들리기 마련일 텐데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반개가 지나가도 그 물살에 흔들리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다? 스크럼을 푸는 일이 없이, 그리고 이들은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생명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자유를 간직하더니,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 밤중에 일어나 개밥풀이 밀리고 밀리면서도 그리고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화자가 이거 개밥풀이네 하고 지금 물살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적 화자는 관찰자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라는 거야. 이 말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개밥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화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자도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논의 수확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몸을 버린다라는 것은 개밥풀이 가지고 있는 희생정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자유를 간직하더니 어느 날 큰 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았다. 아니, 그럼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함성을 지르고 반개 위에 타고 이랬었는데 큰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과적으로 흩어나 버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큰 비도 역시 뭐가 되느냐? 반개, 물장군하고 똑같이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를 흩어놓았다. 앞부분에서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 우리는 함께 뭉쳐 있었어요. 근데 개별적인 존재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서 뒤집어졌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도처에서 햇살에 널리우고 또는 장강의 소용돌이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강의 소용돌이도 역시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휘말리고 부서지는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그럼 이 장마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장강의 소용돌이라든가 또는 큰 비를 몰아오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므로 장마도 역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욱한 볏집에 하늘은 가려 보이지 않고 우리에겐 그림자가 없다. 추풍이 우는 밤이면 우리는 숨죽여 온다. 추풍이라는 것은 가을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추풍이 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을에 바람이 불 때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역시 가을 바람도 이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깃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귀뚜라미 그리고 방울새의 그 비비는 바람 속에서도 귀뚜라미와 그리고 이 방울새가 일으키는 그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숨죽이고 울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귀뚜라미와 방울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씨앗이 굵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우리는 봄의 번성을 위하여,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봄을 위하여,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봄은 희망이라든가 또는 재생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말라붙는다. 역시 이 겨울도 역시 뭐가 되냐면 개밥풀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패턴은 좀 비슷하죠. 개밥풀이 민중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이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을 개밥풀로 비유를 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5번을 보게 되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개바풀의 인화 또 민중의 모습을 형성하였죠. 2번 개바풀의 군집을 스크롬으로 빗대면서 저항과 연대의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관찰자에 해당하는 화자가, 자 이거는 전반부예요. 화자가 개바풀에 해당하는 다른 존재에게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개바풀을 관찰을 했죠. 그런데 그 개바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서 다른 존재를 파악하는 과정, 바르지 않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면 전반부에서는 개바풀과 화자가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바풀 안에 화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다른 존재를 파악을 하거나 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개바풀이 가지고 있는 희생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을 한번 봅시다. 자 보게 된 밑줄친 어휘 중에서 의미가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지금 우리 계속 시를 분석을 했죠. 반개, 큰비, 방울새 이런 것들은 모두 이 개바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작품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어는 개바풀. 개바풀은 강한 생명력과 연대의식을 가진 민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부정적 세력 즉 개바풀을 흐트러버리거나 개바풀을 말라 비틀어버리게 만드는 존재들 반개불장군, 큰비, 방울새, 장강의 소용돌이, 장마, 추풍, 귀뚜라미, 방울새 그리고 겨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7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제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 글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사실 앞부분에 이 지문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함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비문학 독해의 경우에 전체를 다 읽을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읽을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선지부터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빈칸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앞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부 읽지 않았죠? 보게 되면 자 그의 내면의식, 내면세계와 관련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 문학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그의 내면세계와 관련해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어질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이상의 내면 세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 내면 세계와 관련된 걸 딱 찾아보게 되면 여기 있네. 답은 몇 번?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문을 다 안 읽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독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본다라는 거야. 다시 지문을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딱 보게 되면 이 빈칸 넣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뒤에 빈칸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 빈칸의 내용을 보니까 앞뒤를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줘야 되겠죠.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아예 처음부터 다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이 길었다 뿐이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제 8번을 보게 되면 파생어로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단어의 형서법에 관련 문제도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단일어와 복합어 그리고 복합어라고 한다면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접사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화라는 게 나옵니다. 화, 왕, 들이, 인, 뒤, 질.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접사들이에요. 자, 화, 이거는 신발을 나타내는 접사. 그러면 화자가 붙은 단어들은 다 파생어란 얘기죠. 숙녀화, 신사화, 등산화, 운동화, 러닝화, 조깅화. 왕입니다. 왕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서 발명왕, 싸움왕, 젖중왕, 컴퓨터왕.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가 된다? 접사가 됩니다. 단, 여러분들 옛날에 이 그 군주로서의 왕, 이 왕을 이야기할 때 그때의 왕은 명사입니다. 그때 왕은 명사고 이것들은 뭐냐면 으뜸이 되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 또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발명왕이다 라고 한다면 발명을 잘하는 사람이죠. 싸움왕이다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으뜸 잘한다라는 의미일 때 이때는 접사가 되는 것입니다.
들이. 들이라는 말도 몹시, 마구, 갑자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가 됩니다. 그러면 들이 갈기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딱 쳐요. 치는데 자, 천천히 이렇게 가서 딱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앞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막 갈겨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들이갈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들이꽂다, 들이닥치다, 들이퍼붓다 모두 파생어가 됩니다. 그리고 인,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가 됩니다. 원시인, 종교인, 한국인, 감시인, 그리스인, 프랑스인 등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요거 띄어쓰기도 유념을 해줘야 되겠죠. 예전에는 한자어나 우리말 뒤에 이는 접사로서 붙여쓰기를 했었는데 외래어, 그리스, 프랑스 이런 식으로 외래어 뒤에서는 띄어쓰는 것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말이 됐든 한자어가 됐든 서구 외래어가 됐든 간에 이는 접사로서 모두 붙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떠는 접사가 되는데 뒤바꾸다, 뒤받다, 뒤엎다가 됩니다. 그러면 뒤바꾸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바꾸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뒤는 명사의 뒤가 있습니다. 앞에 반대말로서 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럴 때는 명사예요. 그러나 지금 이걸 보면 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또는 뒤집다라는 뜻일 때 이럴 때는 명사가 아니라 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딸꾹질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파생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볍게 훑어보고 이제 우리 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 등산화. 자, 들어갑니다. 등산화. 화는 신발을 나타내는 접사 파생어. 쌈왕. 어떤 특정 분야에 으뜸이 되는 사람. 역시 접사로서 파생어.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놓이다가 나는데 가로는 부사. 그리고 놓이다는 용언이 됩니다. 그러면 부사는 하나의 형태소. 그리고 또 이 용언도 하나의 형태소가 될진데 문제는 이것이 접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합성어네? 그럼 합성어인데 다시 우리 부사는 뒤에 용언을 수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어의 문법적 이 특질에 맞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이, 접사, 들이닥치다, 한국인, 접사, 뒤바꾸다, 접사가 되겠죠. 그러므로 모두 파생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왕, 접사, 딸꾹질, 접사. 그리고 이제 요 3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뒤라는 접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걸 보게 되면 뒤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뒤서다라는 것은 이거를 뒤집어 서다, 반대로 서다 이게 아니라 뒤서다라는 말은 뒤에 서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보면 뒤에, 자, 명사 뒤에다가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을 해서 원래는 뒤에 서다라는 뜻인데 조사가 생략이 되면서 우리 문법적 구조에 맞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서다는 파생어가 아니라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그리고 4번, 자, 인, 접사, 파생어, 그리고 들이, 접사, 파생어. 자, 그리고 겉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겉과 늙다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이 늙다에서 주어와 서술의 구조 속에서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역시 겉늙다도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파생어나 합성어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데 좀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우리 처음부터 그냥 막 듣자마자 이 단어가 파생어 이것이 합성어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풀고 있는 이유도 역시나 몰랐던 파생어, 몰랐던 합성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한 연습입니다. 자, 이제 바로 9번 문제에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에서 한자 성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한자 성어는 역시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의 경우는 쓰기 문제도 있고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자 성어의 뜻풀이를 물어보거나 한자 성어 유의어 그리고 한자 성어 연결되는 속담 그리고 어떤 지문을 주어주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자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이 한자 성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게 되면 1번의 경우는 면, 리, 장, 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게 뭐였죠? 한자성어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두 글자씩 끊어라. 요거. 그리고 또 하나가 직역을 먼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뜻을 보면서 살을 좀 붙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솜, 면자에다가 속, 리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솜으로 된 속 또는 속은 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출 장자에다가 바늘침, 그러면 바늘을 감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솜 속에 바늘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보면 솜은 어때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그 속에 바늘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직역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흉악한 안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면리 장침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권토 중래. 자, 말권이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일으키다. 그러면 흙을 일으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다. 다시 무거울 중, 여기서 무겁다라는 것은 아주 진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온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건 여러분들 중국 고사를 보면 황후와 유방의 전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황후가 유방하고 전투를 하고 나서 패배를 했죠.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 당시 황후는 자살을 할 게 아니라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쳐들어갔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남을 이야기할 때 권토중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뜻풀이를 보게 되면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다. 권토중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면 길거리에서 들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가 아주 21세기에 우리 경제력 상황에 대해서 논아봅시다 이러지는 않죠. 길거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아주 가벼운 농담, 뜬소문들이라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청, 도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에서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거리에서 들은 것을 그냥 남에게 아는 척하다라는 말은 권토중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권토중래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성어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을 보면 지강금미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봅시다. 할틀 지자에다가 겨 강자예요. 여러분들 그 쌀겨 알죠? 쌀에 이 겉표면을 감싸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글자를 끊어서 보니까 겨를 할다가 됩니다. 그리고 쌀에 미치다. 여기서 미치다라는 것은 설마 요 미치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영양이 거기까지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쌀겨를 핥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핥고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쌀까지가 먹는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네. 자, 그러므로 처음에는 겨를 핥다가 나중에는 쌀까지 먹는다는 뜻으로서 인간의 욕심이 계속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지강금미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생구, 불망에서 나오는데 생구. 자, 이거 우리 뜻풀이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잎 또는 우리가 산 사람의 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아있는 입이나 산 사람의 입이나 그러면 산 사람의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망, 자, 그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물이라는 것은 거미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게 되면 산 사람의 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먹죠. 그러니까 거미줄을 칠 사이가 없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산 사람의 목구멍에는 거미를 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공궁하여도 가난하여도 보면은 그럭저럭 어쨌든 먹고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래되기 때문에 거미줄을 쳐야 하지만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먹고는 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10번을 보게 되면 다음 글에 나타난 춘향과 그리고 모친에 대한 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춘향아, 춘향이 저희 모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어 말하기를 어머니 어찌 와겼소? 몹쓸 딸 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이룰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춘향전의 줄거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춘향 모친이 춘향이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머니 오지 마소 해서 딸 자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낙상하기 넘어져서 다치기가 쉽소. 이룰랑은 이 이후에는 오지 마십시오 해서 어머니 바로 이 모친에 대한 걱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랑은 열로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대뜸 왔다. 왔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끈 가운데 님을 만나 만단정해 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다는 소식 왔소? 벼슬 때 내려온다는 이 노문 왔소? 에이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라 내려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딱 보게 되면 이 모친이 이몽룡 보나마나 서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몽룡입니다. 이몽룡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작품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냥 앞뒤 조금만 살만 붙여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뻔히 알아요. 옛날에 그 암행어사들을 보면 항상 거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작품 속의 인물들은 꼭 모르죠. 그러니까 이몽룡이 딱 내려와가지고 월매에게 나 암행어사였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거지 모습이 되고 왔으니 이 모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의 딸이 수절을 하겠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몽룡은 거지가 돼서 왔으니 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몽룡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님을 생시에 본단 말인고에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을 하며 이게 누구시오? 아하 이제 이몽룡을 만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는 이몽룡과의 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춘향이와 모친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춘향이가 이몽룡을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됐고 자 봅시다. 1번부터 보게 되면 춘향은 모친이 자신이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표출하고 있고 그리고 모친은 둘이 어때요? 춘향을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몽룡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춘향은 모친의 말이 자신이 안심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진짜 왔잖아? 우리 보니까 이몽룡을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모친은 이몽룡의 신세에 대한 불만을 춘향에게 우회적으로 드러났어요.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왔다. 대뜸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방인지 거린인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11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에서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기억을 보면 보디 라인 또는 우리가 바디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절대 바디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디 라인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면 내비게이션 우리 길 안내를 해주는 그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 모음으로 표기가 된 경우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양성 모음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럭키 세븐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설마 세븐을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럭키예요. 그러면 이 럭키 행운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럭키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받침이 없이 럭키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바른 표기. 그리고 이제 리을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패키지 들어가죠. 그래서 받침이 어깨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리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음의 경우에 보더라도 패밀리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요거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흐로 하는 발음이 아니라 참 표기법이죠. 우리가 요거 표기할 때 흐가 아니라 뭘로 표기를 한다? 투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 마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에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도 꾸준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김치에 관해서 쓴 글의 일부이다. 이 글 글쓰기 전략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볍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김치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하.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이 글은 어쨌든 간에 중심 화제가 바로 김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문제에서도 김치에 관해서 썼다라고 중심 화제를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글을 통해서 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럼 이 글을 쓰는 뭐가 나와 있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두 부분에서 이 김치에 관해서 글을 쓰는 목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선 김치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치는 바로 한자 침체에서 변한 것이다. 김치만이 아니라 김치와 관련된 말들 중에서 보게 되면 예컨대 예시죠. 바로 동치미라는 뜻의 동침체에서 마지막 음절이 떨어져 나가서 변한 것이 아닐까 짐작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치 어원을 살펴보았으니 김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알아보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 중심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은 뭐죠? 김치. 그럼 1번 맞고, 2번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안내를 한다. 이 글 뒤에 이어질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물론 우리가 지금 미리 다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문단의 맨 마지막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 가능하고, 논의 대상과 대주가 되는 대상을 언급한다. 이 글에서 중심 화제가 김치인데 김치와 대주가 되는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글을 쓰는 목적과 필요성, 이것은 서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시의 주제를 드러나는 핵심적인 시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우선 이 작품은 고려시대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보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한자에서 핵심적인 시어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작품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별의 정안이다 라고 한다면 이별과 관련된 시어가 핵심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우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우헐, 장제, 초색다. 자, 여러분들이 한자가 좀 약하니까 요거를 그 한자어와 그 다음에 이 해석을 같이 연결을 한번 보세요. 우헐이라는 말은 비가 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제라는 말은 뚝이 길다. 그 다음에 초색이라는 얘기는 여기 여러분들 보면 풀의 색이에요. 그럼 초색은 풀빛이고 그 다음에 다라는 것은 마늘 다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풀빛이 많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풀빛이 아주 진하다, 짙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우월, 비겐, 긴 두 개, 풀빛이 진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뚝이 길다라는 얘기지 이 시의 핵심어는 될 수가 없겠네. 그 다음에 초색은 역시 풀빛이라는 것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송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군을 해석을 할 때 님 또는 2인칭으로 얘기할 때 그대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님을 보내다가 됩니다. 송군은 님을 보내다. 그 다음에 남포. 자, 이 남포는 대동강에 있었던 원래 진남포라는 이 나루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남포는 이별의 장소,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남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은 움직이다죠. 그리고 이제 비가라고 한다면 슬픈 노래. 그럼 여러분들이 동비가라고 하면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대동강은 대동강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포가 뭐라 그랬어요? 대동강가에 있는 이 진남포라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대동강 물은 자,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자, 보게 되면 수화라는 말은 언제, 그 다음에 요 진자는 다할 진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대동강의 물은 어느 때에 다할 것인가. 자, 보세요.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마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별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별의 눈물 루자예요. 그러면 별루라고 한다면 이별의 눈물을 년년이 그러면 해마다 그 다음에 첨록. 자, 그러면 푸르름에 첨가를 한다. 어디에? 파도.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 푸른 파도에 첨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별루를. 그럼 이별의 눈물을 대동강의 푸른 파도에
계속 내가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첨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둔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이 두 구절은 바로 문장의 순서를 바꿔져 있기 때문에 도치법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도치법이 쓰였네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핵심적인 시어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별과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별루, 이별의 눈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14번 들어갑니다. 14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에서 어느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내를 신혼 초에 부모에게 지칭을 할 때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하므로 뭐뭐이라고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면 신혼부부가 단둘이서 호칭을 할 때는 이름을 불러도 돼요. 영수 씨, 뭐 영희 씨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지칭을 할 때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상대 배우자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아니,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지칭이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 우리 영희 씨가요. 어머니, 우리 철수 씨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부모님 앞에서 지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지칭을 할 때,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멈, 어미 또는 집사람, 안사람 또는 자녀의 이름을 덧붙여서 누구누구 엄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을 때는 집사람, 안사람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부모에게 지칭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남동생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 이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우선은 아버지의 동생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삼촌이 나중에 장성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아버지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삼촌으로 불렀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어느 여절이 변경이 됐어요. 이건 이제 2017년 작년에 변경된 내용인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은 삼촌들이 많아. 나이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결혼과 상관없이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 형의 아내가 나이가 적더라도, 자, 이 부분인데 아내는 자기 남편의 학렬을 따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남편, 형의 아내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남편, 형의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형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더라도. 자, 그 다음에 또 4번을 보면 직장 상사의 아내. 자, 우리 직장 상사, 내 직장 상사의 아내를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사모님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또 아주머님도 모두 가능하다. 한번 볼까요?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또는 뭐뭐 선생님 또는 뭐 과장님, 뭐 여사님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과장님이라는 표현은 직장 상사의 아내가 어떤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그냥 과장이라는 표현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5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자, 이 작품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현대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문제부터 잠깐 한번 보면 15번 이 글의 이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설득자의 주된 주장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인훈의 광장은 다 알고 있죠.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좌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명준이 방공포로로 붙잡혔을 때 남쪽에서는 남쪽으로 오라고 설득을 하고 북쪽에서는 북쪽으로 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당신은 교등교육까지 반이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당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하니까 이명준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국. 난 오직 중립국으로 갈 거야.
중립국만 얘기를 해. 자, 그럼 이제 설득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된 주장은 아니죠. 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설득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낯설은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개인적으로 써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동생처럼 그냥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설득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쪽으로 오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니은에서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보게 되면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시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서술자가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문을 좀 더 봐줘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이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당신은 에서 이제 설득자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읽어보게 되면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점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1인칭과 3인칭입니다. 작품 속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나인가 아닌가 요거부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명주이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지금 현재 시점은 3인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혼잣말 외듯 나직히 말했다. 설득자는 어깨를 추스리며 찡긋하고 웃었다. 뭐 그냥 시점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책상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이라 누구예요? 명준이죠? 여전히 3인칭이에요. 그는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명준 그라고 돼 있다가 갑자기 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점이 3인칭에서 1인칭 시점으로 변화가 됐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다시 한번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 서술자가 주인공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1번은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작가가 관찰자가 돼요. 외부 세계를 관찰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작품 속에 부수적 인물이에요. 그럼 작품 속에 있으니까 1인칭인데 부수적 인물로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을 한다. 그럼요 3번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등장인물 외부의 시각 3인칭이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서술로 1인칭. 그러므로 이 작품의 서술 시점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설의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와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곧 시점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설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시점은 꼭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시끄러워 공부가 안 되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에게. 근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네. 이거는 문장만 갔을 때는 그냥 독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1번을 한번 볼까요? 기억의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이지만 조용히 해라라는 명령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왜? 시끄럽게 떠드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 친구야. 어이, 진짜 공부가 안 되네. 왜? 시끄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을 봅니다. 야외 활동 중에 친구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네. 야외 활동 중이에요. 그럼 니은의 경우 청자가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보면 먹구름이 몰려오네 라고 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그만 집으로 들어갈까?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자가 말했던 먹구름이 몰려온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화의 의도는 뭐예요? 먹구름 몰려오니까 우리 집에 가자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청자도 그렇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도 맞고 3번의 경우를 보면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김대리는 안 추워? 라고 하면 자, 이 디귿의 문장을 에어컨 좀 꺼져로 바꾼다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김대리는 안 추워? 라는 것은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의문문인데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안 추워? 그러면 추워요. 또는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의문문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에어컨을 끄자라는 어떤 명령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문문과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형식이 명령문이어야 되는데 의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렇게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김대리 에어컨 좀 꺼줘 라고 바꾼다라고 한다면 문장의 형식이 뭐가 됐어요? 명령문이죠. 그리고 또한 기능도 뭐야? 명령이야.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일치했죠? 꺼줘 라고 했으니까 명령문이고 내용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리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리을 교사가 제자를 나무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 라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문장의 형식을 보게 되면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무라고 있다라는 것은 나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냥 질타의 의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을의 경우 청자가 말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19살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 자, 화자가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의문문이었죠? 그리고 그 기능이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의문문을 그냥 그대로 기능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19살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경우와 4번의 경우를 딱 보니까 이 문장의 기능과 그리고 문장의 형식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들어갑니다. 밑줄 친 어휘에 맞춤법이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맞춤법 문제 또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의 경우에 맞춤법 문제가 두 문항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녀는 생김새나 말하는 모습이 천상 여자야. 아, 보니까 너는 천상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 그녀는 천상 여자다, 천상 남자다, 그는 뭐 천상 남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뭐냐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라는 뜻이 될 텐데 자, 봅시다. 이 천상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 천에다가 날생자가 되기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 그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남자 또는 여자 딱 태어나죠. 그러니까 원래 여자로 태어났고 원래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천상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상이 아니라 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그는 괄호에 후유증. 아, 진짜 발음도 좀 어렵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후유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자로 보게 되면 이거예요. 뒤 후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뒤에 남겼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후유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훼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연인들끼리 내 남자친구가 또는 내 여자친구가 맞춤법을 자꾸 틀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문자.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다 보면 우리가 맞춤법을 잘 지키지 않죠. 발음 나는 대로 쓰기도 하고 또는 뭔가 좀 받침이 틀렸다 하더라도 오타 그냥 넘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인지를 이제 자꾸 우리가 잊어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체면 또는 명예를 손상하다라고 할 때 헐 회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명예훼손에서 멸회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3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보면 민족성의 회복은 왜곡된 역사. 그럼 왜곡이다라는 말은 바로 어떤 진실을 감춘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자, 보게 되면 기울다. 그 다음에 굽을 곡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구긴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이때 얘기할 때 기울 외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발음 왜 사실은 요 왜 발음과 요 왜 발음은 실제로 소리만 들었을 땐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왜곡을 할 때는 요 왜로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고전 문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윤벽천가 2장인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15세기라고 한다면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던 바로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가 되겠죠. 이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면 주격조사가 표기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럼 우리가 현대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불이 깊은 난간. 자, 다시 이 불이는 뿌리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우리 가라는 주격조사,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특히 이 국어사에서 주격조사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가라는 주격조사는 17세기에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세기라든가 16세기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세기의 주격조사는 바로 이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있다라는 얘기는 자음 받침일 때죠. 그럴 때는 이 주격을 씁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다. 그럼 받침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 모음 뒤가 됩니다. 모음 뒤에서는 요 이모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음 중에서 앞부분이 이모음으로 끝났을 때 그럴 때는 이 뒤를 갖다가 제로주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로주격이라는 말은 주격은 주격인데 표시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로주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뿌리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뿌리 가 깊은, 그러면 현대어로 해석에는 뿌리 간데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다르게라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왜? 앞부분 오니까 2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조사가 표기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을 보게 되면 밀세, 오늘날 쓰이지 않는 어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15세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대 쓰이지 않은 어휘들 상당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자 봅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미다라는 말이 있는데, 미다라는 말은 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흔들리다 또는 움직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현대에 지금 쓰이지 않죠? 그러므로 2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디귿의 부사와 아니를 서술어 앞에 두어 부정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아니, 자, 그칠세라는 말은 그치다가 됩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가뭄에 그치다. 자, 그럼 이 서술을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그치다. 그래서 서술어 앞에 아니를 썼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리을을 들어가게 되면 특수한 주격조사. 자, 우리 주격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음 받침 앞에서는, 자음 받침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이 모음을 그냥 그대로, 그리고 제로주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희 시냇물이 이루어 바다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히라고 이게 주격이라고 한다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 분석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러나 히라는 주격조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에다가 여기다 주격조사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히읗은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히읗 고경어 또는 히읗 종성체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국어에는 물론 이런 게 없지만 15세기에는 이렇게 히읗이 매달려 있었던 체언이 몇 개 있어요. 그 흔적만 잠깐 한번 보게 되면, 흔적입니다. 현대에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수컷. 자, 수컷을 지칭하는 접사는 수로 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닭을 결합을 하게 되면 수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수수 그대로고 닭, 즉 예사소리가 바로 거센소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의문의 변동을 보게 되면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죠? 히읗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히읗이 매달려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히읗 종성체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탉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탉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을 암닭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암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읗 종성체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주격조사 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자, 15세기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회차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다음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비문학은 뭐라 그랬죠?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이상 얘기 나왔던 지문 기억나죠?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우리가 빈칸의 앞뒤 문장을 해석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는 내용 일치 여부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 2, 3, 4 선지 중에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나와 있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줘야 돼요.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것이 지식형 문제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 집착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요 지문형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도자기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 청자는 당연히 고려시대에 수준 높게 발전한 공예품으로서 고려시대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의 청자, 그래서 줄여서 고려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려청자의 그 비색은 고려 사람들이 만든 독자적인 색이다. 와우, 아주 멋져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고려는 중국에서 청자의 기술을 받아들였지만 송나라 때죠. 중국의 송나라. 그래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비색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완성을 하였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내가 아무데나 밑줄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다가 자꾸 밑줄을 쳐보고,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어휘인 것 같다. 이런 데 이제 밑줄을 치는 거야. 자, 그럼 독자적이다. 그 고려청자의 비색은 고려청자의 장식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고려청자는 우아하고 세련된 조형미를 보일 수 있었다. 고려청자의 특징입니다. 고려청자가 처음에는 금속 그릇의 모양이었으나 점차 고려시대 예술의 특징인 유연하고 부드러운 조형으로 변화해 간다. 아하, 고려청자가 언제? 바로 그 중국에서 들어왔다라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는 조금 그냥 딱딱한 이런 모양이었던 모양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부드러운 조형으로 변해해 갑니다. 동식물의 형태를 분더 만든 청자도 이 줄어서 자연 상태의 특징을 표현을 하여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대접과 그 그릇도 각각 부분의 균형이 잘 어우러져서 고려적인 부드러운 유연한 곡성의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고려적이다. 다시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색도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인데 이제 보면은 우리만의 완전한 새로운 이 청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고려적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 고려청자의 조형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미적 감각 위에 새로운 시대의 정신과 양식을 배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기본이죠. 고려시대에 청자가 있었다 그러면 고려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드러날 것이고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드러날 것이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고려청자는 여러 가지 이 문양으로 간결하고 우아한 무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려청자의 무늬는 대체로 인위적인 것을 배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얻었다. 그러면 고려청자는 자연적인 것이다. 즉 고려의 자연 안에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을 고려의 자연 안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생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2, 3세기에는 사실적 소재를 선택을 하여 여백을 두면서 간결하게 표현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더라. 계속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는 고려인들이 인위적인 미감보다는 자연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고려청자의 무늬의 대부분은 순수 회화보다는 당대 유행하는 문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고 있어서 고려시대의 일상생활과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작품이다 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문화,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고려청자는 공예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실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예술적인 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실용성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형태, 무늬 등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한 청자를 가장 좋은 청자. 자,
그 사용이 편리한 청자를 가장 좋은 청자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두루 갖춘 청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고려 문화가 활발했던 12세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금속 그릇 모양이었죠. 근데 이제 들어와서 우리 고려시대의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그래서 작품성도 이제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실용성까지 갖춘 이런 것이 두루두루 갖춘 것이 바로 12세기다. 이 시기가 바로 고려청자의 정성기로서 비색도 완성이 되고 형태도 정제가 되고, 그리고 또 상간기법도 등장을 하고 성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식물이나 사람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천자가 많이 대작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청자가 또 많이 만들어진 것도 역시 12세기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 고려청자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작품이죠. 그리고 2번 고려청자를 통해서 고려시대 문화상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3번 고려청자의 비색은 고려청자가 등장한 초기에, 자, 우리 고려청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금속 그릇과 같이 좀 약간 투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려시대의 특징에 따라서 부드럽게 그렇게 변화를 겪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특징을 두루두루 갖추면서 그 비색이 완성된 것은 언제? 12세기라 그랬죠. 고려청자가 들어오자마자 비색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즉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랬죠. 청자를. 그러나 이 청자 기술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서, 다시 얘기를 하면 청자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나 우리 고려 청자는 고려만의 것이에요. 중국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4번도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그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제 하나를 풀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희비가 또 관리가 되겠죠. 내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너무나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여러분들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오답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자 성어의 의미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한자 성어와 그리고 또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꼭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의 경우에, 자, 이동순의 개밥풀 같은 경우는 이건 낯선 작품이죠. 그러나 최인훈의 작품으로서 광장이라는 작품은 꼭 여러분들이 문제 외적으로라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자, 기본서를 통해서 개념을 약간 훑어봐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번 회차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단어 형성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형성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전 동형 모의사를 풀고 있는데 파생어가 뭔가요? 합성어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이 개념이 아직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기본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 합성법이라든가 파생법에 대해서 가볍게 좀 훑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품사 문제도 있었죠. 품사의 관례 및 구별 방법입니다. 단 이번 회차에서 품사의 구별 방법은 작년에 2017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약간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진행형 어미로 구별을 할 수 없는 단어도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는 좀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자, 요 한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 멋진 문장이죠. 자, 이번 회차에서 일부러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문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점수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을 때 안 좋으면, 아니 처음에 모의고사를 푸는데 점수가 좋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나 이 정도 공부를 했구나. 그런데 처음 모의고사 푸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이 좌절을 하고 2회차, 3회차 문제를 풀 때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지난 걸 후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의 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내일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조금 자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위의 차에서 뵙겠습니다.